안녕하세요. 이 밤 나직이 읊조리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프랑스의 심리학자이자 인문과학 저널리스트이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바보들의 심리학으로 프랑스 사회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장 프랑스와 마르미옹의 책 오징어 게임 심리학입니다. 전 세계인들은 왜 오징어 게임에 열광했을까? 라는 질문에 작가는 결국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 속 황당한 설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게임은 오징어 게임 속 게임보다 훨씬 더 사실적이고 노골적이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생존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밖에도 저자는 우리에게 친숙한 심리학 개념을 가져와서 작품 속 인물들의 행동 양상을 분석해주면서 이 책과 함께 드라마를 곱씹어보면 우리가 왜 그토록 기운의 승리를 바랬고 고된 승리 끝에 왜 그와 함께 좌절했는지를 비로소 알게 해줍니다. 이 책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나약한 인간. 권위에 대한 복종으로 드러나는 악의 편범성. 덕수가 사람들을 배신하고 한결같이 비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하지만 매번 모범을 보이던 상우가 처형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알리를 배신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 기운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일남을 속여먹으리라 예상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분명 선한 사람이라 여겼던 인물에게도 약하거나 비겁한 모습 또는 실용주의적인 면모가 공존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감정을 이입하는 그들의 입장에 놓인다면 개인의 윤리적 준칙에 어긋나더라도 그들처럼 행동할지 자문해 볼 수밖에 없다. 바깥 세상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폐쇄된 공간에서 불안에 떨며 그날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지도 모른 채 부득이하게 최대한 빠르게 선택하고 행동해야 한다면 우리는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뒤틀린 어린 시절의 게임 속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수 있을까? 다른 이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할까? 아니면 내 손으로 다른 이들을 죽일까? 보다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자. 일남의 치매를 이용해 그를 게임에서 지게 만들어야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구슬치기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일남은 뇌종양으로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살 만큼 살았으며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참가자와 게임을 하다가 질 수도 있다는 핑계를 대기 쉽다.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닌가? 공교롭게도 50여 년 전 한 사회심리학 실험을 통해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조차도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60년대 초반 홀로코스트의 주범이자 나치 춘위대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이 열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는 자신이 히틀러 체제하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그저 명령에 복종했던 평범한 공무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보다 덜 알려지긴 했지만 프랑스의 일간지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히틀러의 측근이었던 건축가 알베르트 슈페어는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을 받던 중 책임을 통감하나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뉴요커에 칼럼을 게재했고 이를 책으로 엮었다. 그 책이 바로 악의 편범성에 대한 보고서라는 부제가 붙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다. 그는 이 책에서
악의 평범성으로 인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도 아무런 소신이나 쾌락 없이 그저 성실하게 끔찍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스탠리 밀그램은 충격적인 실험을 통해 아렌트의 주장을 확인하려 했고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밀그램은 처벌을 통한 학습 효과를 연구한다며 실험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했다. 실험자와 피실험자 중 교사와 학생 역할을 제비뽑기로 정하고 교사 역할을 맡은 피실험자가 여러 개의 단어를 학습시키고 학생 역할을 맡은 실험자가 이를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됐다. 연구팀은 교사에게 학생이 틀린 답을 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전기 충격을 주라고 지시했다. 전기 충격의 강도가 더해질수록 학생은 너무 고통스럽다며 멈춰달라고 애원했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강도의 전기 충격을 받은 학생은 끔찍하게도 정신을 잃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한 상태가 되기도 했다. 물론 이것은 전부 꾸며낸 상황이다. 교사 역할은 항상 피실험자가, 학생 역할은 연구팀과 미리 약속된 배우가 맡도록 사전에 설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실험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전기 충격의 강도를 높이라는 연구팀의 지시에 피실험자들은 어쩔 줄 몰라하며 실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지만 학생 역할을 하는 배우들과 미리 공모한 연구팀은 실험을 계속하라고 압박했고 피실험자들 중 70%가량이 연구팀의 말에 따랐다. 실험 결과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실험 윤리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밀그램은 자격 정지를 당한다. 이후 실험 윤리 논쟁에 불이 붙기도 했지만 실험의 명성 때문에 비슷한 실험이 현재까지 10여 차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모두 비슷했다. 평범한 피실험자들의 70%가량이 그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혔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명령에 복종했다. 피실험자들은 사디스트도 사이코패스도 아니었다. 심지어 오징어 게임에서처럼 생존이 달린 문제도 아니었다. 밀그램은 권위를 행사하는 어떤 인물의 지배하에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상태를 대리자적 상태라고 규정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권위자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대리자로 여긴다. 대리자라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프론트맨이 절로 떠오르지 않는가? 밀그램의 실험에서 명령하는 사람은 연구를 하는 학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만약 복종이 필수인 군대에서 상관에 의해 아니면 테러 조직이나 광신도 집단에서 모두가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영적 인물에 의해 명령이 하달되고 정당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저 실험을 주관하는 한 사람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 자신의 열정을 증명하고 그곳에 통합되기 위해 회색분자라는 의심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복종을 두고도 우리는 여전히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까? 권위 행사에서 드러나는 악의 평범성. 따라서 합의한 규칙을 순순히 따라야 하는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타인의 죽음을 조장하는 모습은 그리 놀랍지 않다. 하물며 사회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으며 지켜야 할 자식이 있는 데다 일촉즉발의 위험이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게다가 식사는 형편없고 쪽잠이 일상이며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피와 땀이 밴 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 한다면 어떻겠는가? 다음 게임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내가 먼저 그들을 공격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한다면 어떻겠는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누구라도 살아온 인생과 늘 품고 있던 자신만의 원칙은 저 멀리로 사라지고 확신은 금세 흔들리고 말 것이다. 밀그램의 실험이 실행되고
10년 후 1971년 여름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필립 짐바르도는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실험을 실행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오징어 게임에 관해 논하면서 그의 실험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짐바르도 교수는 정신병동을 임시 교도소로 개조하고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해 무작위로 수감자와 교도관을 나눈 뒤 3주간 실험을 진행했다. 그런데 실험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교도관 역할을 맡은 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수감자들을 가학적으로 대했다. 심지어 성적 수침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수감자 역할을 하는 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 교도관 복장을 하고 규정 준수를 감시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학생들은 비정상적으로 행동했다. 그저 실험을 위한 역할극이었을 뿐이었는데도 말이다. 짐바르도 교수는 결국 엿새 만에 실험을 중단했다.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이라 불리는 이 실험은 밀그램의 실험보다 훨씬 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재개되지 못했다. 이후 짐바르도 교수가 실험에서 중립을 유지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가 피실험자들을 그저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역할에 진지하게 몰입하도록 유도했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설령 짐바르도 교수가 부추겼다 할지라도 위험을 인지하고서도 스스로 전기 충격의 강도를 높인 밀그램의 피실험자들처럼 짐바르도 교수의 피실험자들 역시 타인을 가학하는 일에 몰입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더욱이 위조 여부를 떠나 짐바르도의 실험은 40여 년이 지나 이라크 포로들을 감금한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에서 놀랄만큼 닮은 모습으로 현현되었다. 공개된 사진에서 미군 간수들은 포로들을 벗기고 머리에 복면을 씌운 채 인간 피라미드를 쌓게 만들고 그 앞에서 활짝 웃어 보였다.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의 미국 간수들에 비하면 오징어 게임 진영 요원들은 그나마 정상으로 보인다. 물론 부도덕한 몇몇 진행 요원이 은밀하게 장기 밀매와 시간에 가담하거나 아직 숨이 붙어있는 참가자를 관 속에 넣어버리는 비정함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공식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진행 요원 가운데 그 누구도 참가자를 모욕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말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일을 기계적으로 묵묵히 처리할 뿐이다. 진행 요원들은 456명의 참가자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 오징어 게임의 허점.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오징어 게임의 바로 그 지점이 허점이다. 진행 요원은 가면을 쓰고 있으며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린다. 그들은 빈틈없이 짜인 일정에 따라 움직이며 엄격한 위계 질서를 지킬 뿐 동료애를 나누지도 않는다. 그런 조건에서도 아무런 불만 없이 규율에 복종하다니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들은 프런트맨처럼 맹목적인 광신도 같지도 않고 VIP들처럼 쾌락을 탐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단지 돈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내하는 것일까? 어떻게 그토록 순종적일 수 있을까? 그들 역시 게임 참가자들처럼 바깥 세상에서 인생의 쓴맛을 본 루저일까? 진행 요원이 가면을 쓰고 있는 이유는 참가자와 사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하려는 장치인 듯하다.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얼굴을 드러낼 수 없다는 규칙은 비현실적으로 보이며 오히려 그들의 반감과 의심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기계처럼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그들이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리고 짐바르도 실험의 간수들처럼 서로를 재단하고 감시하고 경쟁한다면 지켜보는 우리도 또 그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한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돈으로 거머쥔 권력에 치해 거리낌 없이 사회적, 도덕적 특권을 누리며 자신들이 하층민을 멋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귀족 계급이라 생각하는 VIP들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설정 역시 설득력이 약하다. 그들은 우월감에 젖어 있는 관음증 환자들이다. 그들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갸롯 유다 같은 배신자가 나타나 자신들의 정체를 폭로할까 두려워서일까? 아니면 전 세계 부호들이 모인 폐쇄된 이너서클에서 가면 하나에 의지해 정체를 숨기겠다고 생각할 만큼 현실 감각이 둔한 걸까? 진행 요원과 VIP는 각각 자신들의 임무와 악행을 저지를 때 가면으로 얼굴을 가려야 훨씬 더 과감해질 수 있을 것이다. 프런트맨은 늘 규칙을 준수하려고 신경을 쓰지만 때때로 지나친 집착으로 잔혹하고 야비한 행동을 일삼는다. 선한 사람들의 잔인한 일탈행위가 가면을 쓴 악한 자들의 일탈행위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게 그려진다는 점에서 오징어 게임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실제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우리 모두는 상우처럼 알리를 배신할 수 있다. 언제든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사소한 사건, 단 한 번 마주친 시선, 어떤 선택, 또는 우연히 벌어진 어떤 일만으로도 우리는 올바른 길에서 이탈할지도 모른다. 마지막 화에서 상우는 부상 입은 새벽에 목을 베어 죽인 자신의 행동을 애써 정당화하며 이렇게 말한다. 어차피 죽을 애였어. 고통을 빨리 끝내준 것뿐이야. 기우는 그런 상우의 말에 이렇게 응수한다. 함부로 짓거리지 마. 그리고 기우는 칼을 꺼내든다. 암묵적으로 그어놓은 어떤 선을 상우가 넘어버린 순간 기훈의 공격성이 튀어나온다. 기훈은 마지막 게임에서 상우를 제압하고 이렇게 울부짖는다. 네가 죽인 거잖아. 다 네가 죽였어. 그렇지만 기훈은 끝내 상우를 죽이지 못한다. 오징어 게임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오징어 머리 부분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는다. 인간성의 발로다. 1g 실험 참가자 중 30%의 가량의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비상식적 실험을 계속하기를 거부했다. 기훈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스톡홀름 증후군. 오징어 게임의 프런트맨은 다름 아닌 2015년 오징어 게임 승자 이노였다. 그는 호스트와 VIP, 진행 요원과 참가자 사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우리는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는 듯하다. 게다가 그는 호스트 일람보다 더 확신에 차 있다. 이노의 태도는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이해할 수 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스웨덴 심리학자 닐스 베에도르가 이론하였고 미국 심리학자 프랭크 옥버그가 연구를 이어나갔다. 1973년 스웨덴 스톡홀름. 한 강도가 은행에 침입해 4명을 인질로 잡고 일주일을 보냈다. 그는 당시 감옥에 복역 중이던 친구를 석방시키고 은행 안으로 들여보내줄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그러나 대치 끝에 결국 인질범이 항복하면서 경찰은 모든 인질을 구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질들은 인질범과 헤어지기에 마음 아파했다. 심지어 목격 증언을 거부할 정도로 인질범과 정서적으로 동화되어 있었다. 한술 더 떠 인질들은 두 인질범의 변호사 비용을 대주기까지 했다. 인질이 인질범에 정서적으로 동화되는 현상은 스톡홀름 인질극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슨 웰스 감독의 영화 시민 케인에 영감을 준 미국의 신문 재벌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의 손녀 퍼트리샤 허스트는 1974년 버클리 대학교 캠퍼스에서 극좌 무장단체 공생해방군에 납치되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후 사람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언론 재벌의 상속녀인 퍼트리샤 허스트가 납치범과 공범이 되어
여러 차례 은행강도 행각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부유층에 속해 있던 자신의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방식이었을까? 납치범들은 또 다른 은행강도 행각을 벌이던 중 400여 명의 경찰들에게 포위되었고 45분여 만에 결국 체포된다. 체포 장면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됐다. 퍼트리샤 하우스트는 이 사건으로 2년 복역했고 2001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사면된다. 인질이 범인에게 정서적으로 동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인질은 납치범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범행 동기, 상황, 그리고 한때 그 역시 피해자였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며 결국 범인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를 용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인질은 자기 목숨이 범인의 손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나를 살려준 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경찰과 언론, 그리고 내가 속했던 체제의 반감까지 품게 된다. 프런트맨 이노 역시 일람에게 정서적으로 깊게 동화되지 않았을까? 공경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주었고 죽음이 예정된 수백 명의 참가자들 사이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강렬한 감정을 선사했으며 무자비한 바깥 세상으로부터 도망칠 구멍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일람이었으니 말이다. 게다가 이노는 프런트맨의 역할을 하며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그는 게임의 규칙을 수호하고 존중하며 참가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채로 호스트를 대리한다.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노는 그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스톡홀름 증후군과 정확히 반대되는 증후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바로 라미 증후군이다. 스톡홀름 증후군에 비해 연구 자료가 부족해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이 증후군은 페루에서 1996년부터 1997년에 걸쳐 무려 넉 달 동안 이어진 인질극에서 유래했다. 당시 페루 반군 인질범들은 동료 400여 명의 석방을 요구하며 일본 대사관을 점거하고 100여 명을 인질로 잡아두었으나 오래 버티지는 못했다. 인질범들은 인질들과 지나치게 동화되어 정치인들을 비롯한 많은 인질들을 풀어준다. 대개 인질범은 남아있는 인질을 사살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인질극의 정치적 목적을 파악하지 못한 다수의 어린 테러리스트들이 인질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게 동화된 탓이었다. 이 황당한 사건은 특수부대를 투입한 진압작전으로 인질범 전원이 사망하면서 종결되었다. 악몽이 된 어린 시절의 놀이. 안티 피터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장면은 왜 그렇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까? 아마도 어린 시절의 향수와 어른이 되어 맞닥뜨린 생존의 위협이 충돌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장면을 두고 어른들은 지나치게 단세포적이고 야만적이며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는 반면 아이들은 충격을 받거나 열광한다. 언뜻 보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킬러 광대가 등장하는 영화는 수없이 많고 아이들을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이빨에 친절한 할머니가 등장하는 동화도 질리도록 듣지 않았는가? 대중문화 속에 등장하는 어린 시절의 즐거움이나 천진함은 종종 죽음과 잔혹함으로 변질되어 조롱당한다. 오징어 게임에서 어린 시절의 놀이는 알록달록 화려하고 정교한 세트에서 이루어진다. 그 이질성 때문에 잔혹한 게임은 더욱더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진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어린 시절의 평범한 놀이다. 다만 어린 시절 놀이에서 죽음이 게임 종료의 은유적 표현이라면 오징어 게임에서 죽음은 실제적 의미를 지닌다. 자신들이 다 컸다고 생각하며 부모들의 걱정을 무시하는 아이들은 오징어 게임의 설정과 연출에 열광한다.
아이들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칠칠치 못한 어른들이 게임에서 어떤 치명적인 위험에 놓이는지 흥미롭게 바라본다. 어린 시절 운동장에서 놀이를 할 때는 네가 졌어, 넌 죽었다 라고 말한다. 땡, 넌 죽었어 라는 말을 들으면 숨을 조금 헐떡거리며 몇 초간 죽은 척을 하다 다시 게임을 시작한다. 그렇지만 오징어 게임에서는 정말로 죽는다. 그것이 어른의 게임이다. 어른들에게 딱 맞게 설계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서 참가자들을 죽이는 것이 거대한 소녀상이라는 점은 무척 흥미로운 동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456명의 참가자들은 게임 규칙이 적힌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나서도 민주적인 결정을 거쳐 어린 시절의 게임을 계속한다. 그곳에서는 심지어 진행 요원들도 어린아이처럼 취급된다. 매일 밤 진행 요원 숙소에서는 소등하기 전 스피커를 타고 안내 음성이 흘러나온다.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피터팬과 정확히 대척점에 있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게임들은 어른들을 어린 시절로 데려오려고 치밀하게 계획된 장치지만 어른들은 어린아이가 되지 못한다. 아무리 게임에 몰입하더라도 어린 시절의 감정과 순수함을 되찾기는 어렵다. 그들은 어른의 게임으로도 만들지도 못하고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놀지도 못한다. 한때 아이였던 또 다른 자신을 죽여버렸기 때문이다. 간직하고 있어봤자 성가셨던 그 존재를 말이다. 그들 내면에 있던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을지라도 마지막 화에서 기우는 딸을 생각하며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거듭나고자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난다. 어린 시절은 절대로 되살아나지 않는다. 더구나 유감스럽게도 어린 시절의 끝에는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 어린 시절이 끝나면 포식자와 빛이라는 덫이 즐비한 정글 같은 사회 속에 내던져지기 때문이다. 일람의 옛 시절을 찾아서 얼핏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떠올리는 키치적인 형광색 배경을 뒤로하고 펼쳐지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오징어 게임에서 그 모든 것을 기획한 일람은 사악하게 참가자들 틈에 은밀하게 섞여 악동처럼 게임을 즐긴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려고 애쓴다. 악화되는 치매 증상으로 기운과 구슬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면에 등장하는 옛 동네의 골목과 집들은 일람이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재현해 놓은 것임에 틀림없다. 일람의 과시욕을 드러내듯 자신이 살던 옛 동네를 오징어 게임 안에 고스란히 구현한다. 그러나 세트장은 그저 배경일 뿐 그곳에는 소년도 순수함도 앞으로 나아갈 미래도 없다. 일람은 구슬치기를 하자는 기운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갑자기 소리친다. 싫어. 내가 뭐 애들인 줄 알아? 기운은 뇌종양과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일람을 어린애처럼 대하고 게임에 집착하는 일람은 치매에 걸린 노인처럼 보이려고 애쓴다. 기운과 새벽은 상금을 따내 바깥 세상에 두고 온 아이를 돌보기 위해 게임에 참가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이 게임에 등장하지 않는다. 일람은 어린 시절에 게임을 바탕으로 오징어 게임을 기획하고 관객으로서 게임을 지켜보며 혼자만의 망상에 빠진다.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그는 자신이 잊어버렸던 즐거움을 어떻게든 되찾으려 하고 때때로 약간은 맛보기도 하지만 그 모두는 타인이 희생될 때에만 가능하다. 참가자 집단이 지옥에 있을 때 비로소 일람은 자신의 잃어버린 천국을 경험한다. 홀로 천진난만한 일람의 모습은 본래의 순수함이 아니라 무덤에서 튀어나와 길에서 마주치는 가련한 사람들을 잡아먹는 좀비 같은 모습으로 드러난다.
결국 일람은 여전히 순수하게 인간성을 신뢰하는 기훈에게만 관심을 보이면서 외롭고 인정머리 없는 노인으로 생을 마감한다. 이화에서 참가자들은 게임의 중단 여부를 투표에 붙이고 캐스팅 보도를 준 일람의 한 표로 게임은 중단된다. 일람이 게임 중단에 투표한 이유는 인생에서 쓴맛을 본 참가자들이 결국에는 다시 게임에 참가하리라 예측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런 과정이 게임의 재미를 가중시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임의 잔혹함은 예견된 것이었다. 그는 인간의 운명을 우물하고 날카롭게 바라보면서 자신의 권태와 무기력을 달랜다. 그는 동시대 사람들이 자신처럼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파렴치하다는 것을 알기 전인 어린 시절의 그때처럼 놀기 위해 자신만의 게임을 기획했다. 오징어 게임이 일람을 통해 잃어버린 천국에 대한 향수를 보여준다 해도 일부 등장인물들에게 잃어버린 유년기는 악몽일 뿐이다. 북한에서 자란 새벽은 고향을 어떻게 생각할까? 고국 파키스탄을 떠나온 알리는 세상이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 미친듯이 공부만 했던 상우는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지영은 그리고 덕수와 그 패거리들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길래 그 지경이 되었을까? 그다지 순수하지 않은 아이들의 놀이. 어른들은 대개 아이들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놀이나 하면서 즐거워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하는 몇몇 게임은 아주 위험천만하다. 그런 게임들은 의무교육과 함께 등장했을까?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있었을까? 이미 30여 년 전에도 아이들의 위험한 게임을 향한 우려의 시선이 있었다. 최소 70%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질식게임을 접한다. 뇌로 가는 산소를 차단해 환각과 유사한 기분을 느끼는 게임으로 질식할 때까지 숨을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아이들에게 보편화된 괴롭힘이나 서든데스 게임의 형태를 띈 괴롭힘은 상대에게 한층 더 심한 모욕감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훨씬 더 강렬한 쾌감을 느낀다. 이런 게임들은 어떤 면에서 오징어 게임보다 훨씬 더 불공정하다. 처음부터 승자와 패자가 정해져 있으며 후자는 최소한의 규칙도 합의도 없이 패배가 뻔한 게임에 걸려든다. 오래전부터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괴롭힘이 있었다고, 그런 장난은 다 한때이고 철없는 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며 두둔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의대나 소방서 같은 의외의 집단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빙자한 집단 괴롭힘이 이루어지는 현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패자가 총살을 당하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이 운동장에서 하던 어린 시절의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재현된 오징어 게임의 잔혹한 게임들은 분명 우려할 만하다. 다만 오징어 게임이 새롭게 창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아이들의 일상적 폭력에서 영감을 받아 구현했을 따름이다. 내 아이는 교육을 잘 받아서 나무랄 데 없는 천사와 같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눈밖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폭력 말이다. 본래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특히 힘센 무리에 속한 소속감을 느끼면 자신이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망각하고 폭력에 둔감해진다. 어느 집단에나 따돌림이 존재하며 위험한 게임도 뒤따른다. 다른 아이들보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만 표적이 된다는 법도 없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오징어 게임이 그토록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아이들이 모방하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은 유감스럽게도 실제 어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오징어 게임은 오늘날의 경쟁 사회를 반영하는 확대경이자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요즘 아이들은 게임이 야기하는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어른들 앞에서
어리석고 위험한 그들만의 게임을 즐긴다. 그것이 책임 있는 어른들 틈에서 사회의 야만성을 미리 경험해보는 일로 기능할지도 모르겠다. 실시간 뉴스 채널에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실질적 상징적 폭력 또는 일부 기업이나 정치계에 만연해 있는 폭력이 오징어 게임의 폭력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세상은 잔혹하다. 그것이 법칙이다. 아이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아이들은 바꿀 수 없는 세상의 법칙을 이미 현실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런 세상을 보여준 건 바로 우리 어른들이다. 피터팬 증후군. 심리학에서는 일남을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진단할까? 피터팬은 영원히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며 잃어버린 동심의 세계, 상상의 공간 네버랜드로 도망친 소년이다. 정신의학자 댄 카일리는 1983년 자신도 모르게 어린이처럼 행동하기를 고집하는 어른들을 관찰하고 베스트셀러의 제목에서 명칭을 따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제시했다. 어리숙한 바보도 단순히 젊어 보이려고 화려한 장식이 달린 핑크색 원피스를 입는 할머니도 아닌 이 미성숙한 어른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마음대로 변덕을 부려도 괜찮은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한다. 정신의학계에서는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경계가 모호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유로 피터팬 증후군을 정신질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팬 증후군은 마이클 잭슨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마이클 잭슨은 자택에 공원을 짓는데 막대한 재산을 쏟아부었고 세계적 스타로 사느라 빼앗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상받으려 했다. 그는 자신이 돌아가고 싶어한 연배의 소년 소녀들과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렇다면 일남은 어떤 사람일까? 허약한 아이인 척하며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걸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의 나이가 너무 많다. 아니면 잃어버린 시절을 되찾아 다시 아이가 되고 싶은 걸까? 그가 어린 시절에 막연한 향수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꼭 소년 시절만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니다. 영화 시민 케인에서 오슨 웰스가 연기한 찰스 포스터 케인은 로즈버드라는 뜻모를 말을 남긴 채 사망한다. 로즈버드는 다름 아닌 케인의 어린 시절 즐겨 타던 썰매의 이름이었다. 일남 역시 자신의 감정을 무엇보다 과거의 즐거움을 되찾고 싶어한다. 그가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린 구부정한 어깨의 어른들을 위한 게임을 기획한 배경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비열하게 변형된 어린 시절의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그는 게임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되살렸다 믿고 싶겠지만 자신의 추악한 모습만 끊임없이 되살아날 뿐이다. 일남이 피터팬 증후군이다? 그렇지 않다. 그는 그저 끝내 사람이 되지 못한 피노키오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망가진 목각 인형. 타인을 희생시켜야만 살과 피의 감각을 되찾는 그런 인형 말이다. 안녕하세요. 이 밤 나직이 읊조리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프랑스의 심리학자이자 인문과학 저널리스트이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바보들의 심리학으로 프랑스 사회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장 프랑스와 마르미옹의 책 오징어 게임 심리학입니다. 전 세계인들은 왜 오징어 게임에 열광했을까? 라는 질문에 작가는 결국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 속 황당한 설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게임은 오징어 게임 속 게임보다 훨씬 더 사실적이고 노골적이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생존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밖에도 저자는 우리에게 친숙한 심리학 개념을 가져와서 작품 속 인물들의 행동 양상을 분석해주면서 이 책과 함께 드라마를 곱씹어보면 우리가 왜 그토록 기운의 승리를 바랬고 고된 승리 끝에 왜 그와 함께 좌절했는지를 비로소 알게 해줍니다. 이 책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나약한 인간. 권위에 대한 복종으로 드러나는 악의 편범성. 덕수가 사람들을 배신하고 한결같이 비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하지만 매번 모범을 보이던 상우가 처형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알리를 배신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 기운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일남을 속여먹으리라 예상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분명 선한 사람이라 여겼던 인물에게도 약하거나 비겁한 모습 또는 실용주의적인 면모가 공존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감정을 이입하는 그들의 입장에 놓인다면 개인의 윤리적 준칙에 어긋나더라도 그들처럼 행동할지 자문해 볼 수밖에 없다. 바깥 세상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폐쇄된 공간에서 불안에 떨며 그날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지도 모른 채 부득이하게 최대한 빠르게 선택하고 행동해야 한다면 우리는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뒤틀린 어린 시절의 게임 속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수 있을까? 다른 이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할까? 아니면 내 손으로 다른 이들을 죽일까? 보다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자. 일남의 치매를 이용해 그를 게임에서 지게 만들어야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구슬치기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일남은 뇌종양으로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살 만큼 살았으며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참가자와 게임을 하다가 질 수도 있다는 핑계를 대기 쉽다.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닌가? 공교롭게도 50여 년 전 한 사회심리학 실험을 통해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조차도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60년대 초반 홀로코스트의 주범이자 나치 찐위대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이 열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는 자신이 히틀러 체제하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그저 명령에 복종했던 평범한 공무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보다 덜 알려지긴 했지만 프랑스의 일간지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히틀러의 측근이었던 건축가 알베르트 슈페어는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을 받던 중 책임을 통감하나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뉴요커에 칼럼을 게재했고 이를 책으로 엮었다. 그 책이 바로 악의 편범성에 대한 보고서라는 부제가 붙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다. 그는 이 책에서 악의 평범성으로 인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도 아무런 소신이나 쾌락 없이 그저 성실하게 끔찍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스탠리 밀그램은 충격적인 실험을 통해 아렌트의 주장을 확인하려 했고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밀그램은 처벌을 통한 학습 효과를 연구한다며 실험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했다. 실험자와 피실험자 중 교사와 학생 역할을 제비뽑기로 정하고 교사 역할을 맡은 피실험자가 여러 개의 단어를 학습시키고 학생 역할을 맡은 실험자가
이를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됐다. 연구팀은 교사에게 학생이 틀린 답을 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전기 충격을 주라고 지시했다. 전기 충격의 강도가 더해질수록 학생은 너무 고통스럽다며 멈춰달라고 애원했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강도의 전기 충격을 받은 학생은 끔찍하게도 정신을 잃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한 상태가 되기도 했다. 물론 이것은 전부 꾸며낸 상황이다. 교사 역할은 항상 피실험자가, 학생 역할은 연구팀과 미리 약속된 배우가 맡도록 사전에 설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실험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전기 충격의 강도를 높이라는 연구팀의 지시에 피실험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실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지만, 학생 역할을 하는 배우들과 미리 공모한 연구팀은 실험을 계속하라고 압박했고, 피실험자들 중 70%가량이 연구팀의 말에 따랐다. 실험 결과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실험 윤리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밀그램은 자격 정지를 당한다. 이후 실험 윤리 논쟁에 불이 붙기도 했지만, 실험의 명성 때문에 비슷한 실험이 현재까지 10여 차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모두 비슷했다. 평범한 피실험자들의 70%가량이 그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혔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명령에 복종했다. 피실험자들은 사디스트도 사이코패스도 아니었다. 심지어 오징어 게임에서처럼 생존이 달린 문제도 아니었다. 밀그램은 권위를 행사하는 어떤 인물의 지배하에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상태를 대리자적 상태라고 규정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권위자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대리자로 여긴다. 대리자라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프론트맨이 절로 떠오르지 않는가? 밀그램의 실험에서 명령하는 사람은 연구를 하는 학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만약 복종이 필수인 군대에서 상관에 의해, 아니면 테러 조직이나 광신도 집단에서 모두가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영적 인물에 의해 명령이 하달되고 정당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저 실험을 주관하는 한 사람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 자신의 열정을 증명하고 그곳에 통합되기 위해 회색분자라는 의심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복종을 두고도 우리는 여전히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까? 권위 행사에서 드러나는 악의 평범성. 따라서 합의한 규칙을 순순히 따라야 하는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타인의 죽음을 조장하는 모습은 그리 놀랍지 않다. 하물며 사회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으며 지켜야 할 자식이 있는 데다 일촉즉발의 위험이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게다가 식사는 형편없고 쪽잠이 일상이며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피와 땀이 밴 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 한다면 어떻겠는가? 다음 게임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내가 먼저 그들을 공격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한다면 어떻겠는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누구라도 살아온 인생과 늘 품고 있던 자신만의 원칙은 저 멀리로 사라지고 확신은 금세 흔들리고 말 것이다. 밀그램의 실험이 실행되고 10년 후 1971년 여름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필립 짐바르도는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실험을 실행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오징어 게임에 관해 논하면서 그의 실험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짐바르도 교수는 정신병동을 임시 교도소로 개조하고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해 무작위로 수감자와 교도관을 나눈 뒤 3주간 실험을 진행했다. 그런데 실험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교도관 역할을 맡은 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수감자들을 가학적으로 대했다.
심지어 성적 수침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수감자 역할을 하는 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 교도관 복장을 하고 규정 준수를 감시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학생들은 비정상적으로 행동했다. 그저 실험을 위한 역할극이었을 뿐이었는데도 말이다. 짐바르도 교수는 결국 엿새 만에 실험을 중단했다.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이라 불리는 이 실험은 밀그램의 실험보다 훨씬 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재개되지 못했다. 이후 짐바르도 교수가 실험에서 중립을 유지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가 피실험자들을 그저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역할에 진지하게 몰입하도록 유도했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설령 짐바르도 교수가 부추겼다 할지라도 위험을 인지하고서도 스스로 전기 충격의 강도를 높인 밀그램의 피실험자들처럼 짐바르도 교수의 피실험자들 역시 타인을 가학하는 일에 몰입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더욱이 위조 여부를 떠나 짐바르도의 실험은 40여 년이 지나 이라크 포로들을 감금한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에서 놀랄만큼 닮은 모습으로 현현되었다. 공개된 사진에서 미군 간수들은 포로들을 벗기고 머리에 복면을 씌운 채 인간 피라미드를 쌓게 만들고 그 앞에서 활짝 웃어 보였다.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의 미국 간수들에 비하면 오징어 게임 진영 요원들은 그나마 정상으로 보인다. 물론 부도덕한 몇몇 진행 요원이 은밀하게 장기 밀매와 시간에 가담하거나 아직 숨이 붙어있는 참가자를 관 속에 넣어버리는 비정함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공식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진행 요원 가운데 그 누구도 참가자를 모욕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말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일을 기계적으로 묵묵히 처리할 뿐이다. 진행 요원들은 456명의 참가자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 오징어 게임의 허점.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오징어 게임의 바로 그 지점이 허점이다. 진행 요원은 가면을 쓰고 있으며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린다. 그들은 빈틈없이 짜인 일정에 따라 움직이며 엄격한 위계 질서를 지킬 뿐 동료애를 나누지도 않는다. 그런 조건에서도 아무런 불만 없이 규율에 복종하다니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들은 프런트맨처럼 맹목적인 광신도 같지도 않고 VIP들처럼 쾌락을 탐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단지 돈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내하는 것일까? 어떻게 그토록 순종적일 수 있을까? 그들 역시 게임 참가자들처럼 바깥 세상에서 인생의 쓴맛을 본 루저일까? 진행 요원이 가면을 쓰고 있는 이유는 참가자와 사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하려는 장치인 듯하다.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얼굴을 드러낼 수 없다는 규칙은 비현실적으로 보이며 오히려 그들의 반감과 의심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기계처럼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그들이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리고 짐바르도 실험의 간수들처럼 서로를 재단하고 감시하고 경쟁한다면 지켜보는 우리도 또 그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한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돈으로 거머쥔 권력에 치에 거리낌 없이 사회적, 도덕적 특권을 누리며 자신들이 하층민을 멋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귀족계급이라 생각하는 VIP들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설정 역시 설득력이 약하다. 그들은 우월감에 젖어 있는 관음증 환자들이다. 그들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갸럿 유다 같은 배신자가 나타나 자신들의 정체를 폭로할까 두려워서일까? 아니면 전 세계 부호들이 모인 폐쇄된 이너서클에서 가면 하나에 의지해 정체를 숨기겠다고 생각할 만큼 현실 감각이 둔한 걸까? 진행 요원과 VIP는 각각 자신들의 임무와 악행을 저지를 때 가면으로 얼굴을 가려야 훨씬 더 과감해질 수 있을 것이다.
프런트맨은 늘 규칙을 준수하려고 신경을 쓰지만 때때로 지나친 집착으로 잔혹하고 야비한 행동을 일삼는다. 선한 사람들의 잔인한 일탈행위가 가면을 쓴 악한 자들의 일탈행위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게 그려진다는 점에서 오징어 게임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실제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우리 모두는 상우처럼 알리를 배신할 수 있다. 언제든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사소한 사건, 단 한 번 마주친 시선, 어떤 선택, 또는 우연히 벌어진 어떤 일만으로도 우리는 올바른 길에서 이탈할지도 모른다. 마지막 화에서 상우는 부상 입은 새벽에 목을 베어 죽인 자신의 행동을 애써 정당화하며 이렇게 말한다. 어차피 죽을 애였어. 고통을 빨리 끝내준 것뿐이야. 기우는 그런 상우의 말에 이렇게 응수한다. 함부로 짓거리지 마. 그리고 기우는 칼을 꺼내든다. 암묵적으로 그어놓은 어떤 선을 상우가 넘어버린 순간 기훈의 공격성이 튀어나온다. 기훈은 마지막 게임에서 상우를 제압하고 이렇게 울부짖는다. 네가 죽인 거잖아. 다 네가 죽였어. 그렇지만 기훈은 끝내 상우를 죽이지 못한다. 오징어 게임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오징어 머리 부분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는다. 인간성의 발로다. 밀그램 실험 참가자 중 30%의 가량의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비상식적 실험을 계속하기를 거부했다. 기우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스톡홀름 증후군. 오징어 게임의 프론트맨은 다름 아닌 2015년 오징어 게임 승자 이노였다. 그는 호스트와 VIP, 진행 요원과 참가자 사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우리는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는 듯하다. 게다가 그는 호스트 일람보다 더 확신에 차 있다. 이노의 태도는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이해할 수 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스웨덴 심리학자 닐스 베에토르가 이론하였고 미국 심리학자 프랭크 옥버그가 연구를 이어나갔다. 1973년 스웨덴 스톡홀름. 한 강도가 은행에 침입해 4명을 인질로 잡고 일주일을 보냈다. 그는 당시 감옥에 복역 중이던 친구를 석방시키고 은행 안으로 들여보내줄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그러나 대치 끝에 결국 인질범이 항복하면서 경찰은 모든 인질을 구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질들은 인질범과 헤어지기에 마음 아파했다. 심지어 목격 증언을 거부할 정도로 인질범과 정서적으로 동화되어 있었다. 한술 더 떠 인질들은 두 인질범의 변호사 비용을 대주기까지 했다. 인질이 인질범에 정서적으로 동화되는 현상은 스톡홀름 인질극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슨 웰스 감독의 영화 시민 케인에 영감을 준 미국의 신문 재벌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의 손녀 퍼트리샤 허스트는 1974년 버클리 대학교 캠퍼스에서 극좌 무장단체 공생해방군에 납치되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후 사람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언론 재벌의 상속녀인 퍼트리샤 허스트가 납치범과 공범이 되어 여러 차례 은행 강도 행각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부유층에 속해 있던 자신의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방식이었을까? 납치범들은 또 다른 은행 강도 행각을 벌이던 중 400여 명의 경찰들에게 포위되었고 45분여 만에 결국 체포된다. 체포 장면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됐다. 퍼트리샤 허스트는 이 사건으로 2년 복역했고 2001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사면된다. 인질이 범인에게 정서적으로 동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인질은 납치범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범행 동기, 상황, 그리고 한때 그 역시 피해자였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며 결국 범인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를 용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인질은 자기 목숨이 범인의 손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나를 살려준 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경찰과 언론, 그리고 내가 속했던 체제의 반감까지 품게 된다. 프런트맨 이노 역시 일람에게 정서적으로 깊게 동화되지 않았을까? 공경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주었고 죽음이 예정된 수백 명의 참가자들 사이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강렬한 감정을 선사했으며 무자비한 바깥 세상으로부터 도망칠 구멍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일람이었으니 말이다. 게다가 이노는 프런트맨의 역할을 하며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그는 게임의 규칙을 수호하고 존중하며 참가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채로 호스트를 대리한다.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노는 그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스톡홀름 증후군과 정확히 반대되는 증후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바로 라미 증후군이다. 스톡홀름 증후군에 비해 연구 자료가 부족해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이 증후군은 페루에서 1996년부터 1997년에 걸쳐 무려 넉 달 동안 이어진 인질극에서 유래했다. 당시 페루 반군 인질범들은 동료 400여 명의 석방을 요구하며 일본 대사관을 점거하고 100여 명을 인질로 잡아두었으나 오래 버티지는 못했다. 인질범들은 인질들과 지나치게 동화되어 정치인들을 비롯한 많은 인질들을 풀어준다. 대개 인질범은 남아있는 인질을 사살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인질극의 정치적 목적을 파악하지 못한 다수의 어린 테러리스트들이 인질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게 동화된 탓이었다. 이 황당한 사건은 특수부대를 투입한 진압작전으로 인질범 전원이 사망하면서 종결되었다. 악몽이 된 어린 시절의 놀이. 안티 피터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장면은 왜 그렇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까? 아마도 어린 시절의 향수와 어른이 되어 맞닥뜨린 생존의 위협이 충돌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장면을 두고 어른들은 지나치게 단세포적이고 야만적이며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는 반면 아이들은 충격을 받거나 열광한다. 언뜻 보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킬러 광대가 등장하는 영화는 수없이 많고 아이들을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이빨에 친절한 할머니가 등장하는 동화도 질리도록 듣지 않았는가? 대중문화 속에 등장하는 어린 시절의 즐거움이나 천진함은 종종 죽음과 잔혹함으로 변질되어 조롱당한다. 오징어 게임에서 어린 시절의 놀이는 알록달록 화려하고 정교한 세트에서 이루어진다. 그 이질성 때문에 잔혹한 게임은 더욱더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진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어린 시절의 평범한 놀이다. 다만 어린 시절 놀이에서 죽음이 게임 종료의 은유적 표현이라면 오징어 게임에서 죽음은 실제적 의미를 지닌다. 자신들이 다 컸다고 생각하며 부모들의 걱정을 무시하는 아이들은 오징어 게임의 설정과 연출에 열광한다. 아이들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칠칠치 못한 어른들이 게임에서 어떤 치명적인 위험에 놓이는지 흥미롭게 바라본다. 어린 시절 운동장에서 놀이를 할 때는 네가 졌어, 넌 죽었다 라고 말한다. 땡, 넌 죽었어 라는 말을 들으면 숨을 조금 헐떡거리며 몇 초간 죽은 척을 하다 다시 게임을 시작한다. 그렇지만 오징어 게임에서는 정말로 죽는다. 그것이 어른의 게임이다. 어른들에게 딱 맞게 설계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서
참가자들을 죽이는 것이 거대한 소녀상이라는 점은 무척 흥미로운 동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456명의 참가자들은 게임 규칙이 적힌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나서도 민주적인 결정을 거쳐 어린 시절의 게임을 계속한다. 그곳에서는 심지어 진행 요원들도 어린아이처럼 취급된다. 매일 밤 진행 요원 숙소에서는 소등하기 전 스피커를 타고 안내 음성이 흘러나온다.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피터팬과 정확히 대척점에 있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게임들은 어른들을 어린 시절로 데려오려고 치밀하게 계획된 장치지만 어른들은 어린아이가 되지 못한다. 아무리 게임에 몰입하더라도 어린 시절의 감정과 순수함을 되찾기는 어렵다. 그들은 어른의 게임으로도 만들지도 못하고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놀지도 못한다. 한때 아이였던 또 다른 자신을 죽여버렸기 때문이다. 간직하고 있어봤자 성가셨던 그 존재를 말이다. 그들 내면에 있던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을지라도 마지막 화에서 기우는 딸을 생각하며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거듭나고자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난다. 어린 시절은 절대로 되살아나지 않는다. 더구나 유감스럽게도 어린 시절의 끝에는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 어린 시절이 끝나면 포식자와 빛이라는 덫이 즐비한 정글 같은 사회 속에 내던져지기 때문이다. 일람의 옛 시절을 찾아서 얼핏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떠올리는 키치적인 형광색 배경을 뒤로하고 펼쳐지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오징어 게임에서 그 모든 것을 기획한 일람은 사악하게 참가자들 틈에 은밀하게 섞여 악동처럼 게임을 즐긴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려고 애쓴다. 악화되는 치매 증상으로 기운과 구슬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면에 등장하는 옛 동네의 골목과 집들은 일람이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재현해 놓은 것임에 틀림없다. 일람의 과시욕을 드러내듯 자신이 살던 옛 동네를 오징어 게임 안에 고스란히 구현한다. 그러나 세트장은 그저 배경일 뿐 그곳에는 소년도 순수함도 앞으로 나아갈 미래도 없다. 일람은 구슬치기를 하자는 기운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갑자기 소리친다. 싫어. 내가 뭐 애들인 줄 알아? 기운은 뇌종양과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일람을 어린애처럼 대하고 게임에 집착하는 일람은 치매에 걸린 노인처럼 보이려고 애쓴다. 기운과 새벽은 상금을 따내 바깥 세상에 두고 온 아이를 돌보기 위해 게임에 참가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이 게임에 등장하지 않는다. 일람은 어린 시절에 게임을 바탕으로 오징어 게임을 기획하고 관객으로서 게임을 지켜보며 혼자만의 망상에 빠진다.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그는 자신이 잊어버렸던 즐거움을 어떻게든 되찾으려 하고 때때로 약간은 맛보기도 하지만 그 모두는 타인이 희생될 때에만 가능하다. 참가자 집단이 지옥에 있을 때 비로소 일람은 자신의 잃어버린 천국을 경험한다. 홀로 천진난만한 일람의 모습은 본래의 순수함이 아니라 무덤에서 튀어나와 길에서 마주치는 가련한 사람들을 잡아먹는 좀비 같은 모습으로 드러난다. 결국 일람은 여전히 순수하게 인간성을 신뢰하는 기운에게만 관심을 보이면서 외롭고 인정머리 없는 노인으로 생을 마감한다. 이화에서 참가자들은 게임의 중단 여부를 투표에 붙이고 캐스팅 보드를 쥔 일람의 한 표로 게임은 중단된다. 일람이 게임 중단에 투표한 이유는 인생에서 쓴맛을 본 참가자들이 결국에는 다시 게임에 참가하리라 예측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런 과정이 게임의 재미를 가중시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임의 잔혹함은 예견된 것이었다.
그는 인간의 운명을 우물하고 날카롭게 바라보면서 자신의 권태와 무기력을 달랜다. 그는 동시대 사람들이 자신처럼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파렴치하다는 것을 알기 전인 어린 시절의 그때처럼 놀기 위해 자신만의 게임을 기획했다. 오징어 게임이 일람을 통해 잃어버린 천국에 대한 향수를 보여준다 해도 일부 등장인물들에게 잃어버린 유년기는 악몽일 뿐이다. 북한에서 자란 새벽은 고향을 어떻게 생각할까? 고국 파키스탄을 떠나온 알리는 세상이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 미친 듯이 공부만 했던 상우는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지영은 그리고 덕수와 그 패거리들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길래 그 지경이 되었을까? 그다지 순수하지 않은 아이들의 놀이. 어른들은 대개 아이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놀이나 하면서 즐거워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하는 몇몇 게임은 아주 위험천만하다. 그런 게임들은 의무교육과 함께 등장했을까?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있었을까? 이미 30여 년 전에도 아이들의 위험한 게임을 향한 우려의 시선이 있었다. 최소 70%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질식게임을 접한다. 뇌로 가는 산소를 차단해 환각과 유사한 기분을 느끼는 게임으로 질식할 때까지 숨을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아이들에게 보편화된 괴롭힘이나 서든데스 게임의 형태를 띤 괴롭힘은 상대에게 한층 더 심한 모욕감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훨씬 더 강렬한 쾌감을 느낀다. 이런 게임들은 어떤 면에서 오징어 게임보다 훨씬 더 불공정하다. 처음부터 승자와 패자가 정해져 있으며 후자는 최소한의 규칙도 합의도 없이 패배가 뻔한 게임에 걸려든다. 오래전부터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괴롭힘이 있었다고 그런 장난은 다 한때이고 철없는 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며 두둔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의대나 소방서 같은 의외의 집단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빙자한 집단 괴롭힘이 이루어지는 현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패자가 총살을 당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이 운동장에서 하던 어린 시절의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재현된 오징어 게임의 잔혹한 게임들은 분명 우려할 만하다. 다만 오징어 게임이 새롭게 창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아이들의 일상적 폭력에서 영감을 받아 구현했을 따름이다. 내 아이는 교육을 잘 받아서 나무랄 데 없는 천사와 같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눈밖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폭력 말이다. 본래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특히 힘센 무리에 속한 소속감을 느끼면 자신이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망각하고 폭력에 둔감해진다. 어느 집단에나 따돌림이 존재하며 위험한 게임도 뒤따른다. 다른 아이들보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만 표적이 된다는 법도 없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오징어 게임이 그토록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아이들이 모방하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은 유감스럽게도 실제 어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오징어 게임은 오늘날의 경쟁 사회를 반영하는 확대경이자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요즘 아이들은 게임이 이야기하는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어른들 앞에서 어리석고 위험한 그들만의 게임을 즐긴다. 그것이 책임 있는 어른들 틈에서 사회의 야만성을 미리 경험해보는 일로 기능할지도 모르겠다. 실시간 뉴스 채널에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실질적 상징적 폭력 또는 일부 기업이나 정치계에 만연해 있는 폭력이 오징어 게임의 폭력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세상은 잔혹하다. 그것이 법칙이다. 아이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아이들은 바꿀 수 없는 세상의 법칙을 이미 현실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런 세상을 보여준 건 바로 우리 어른들이다. 피터팬 증후군. 심리학에서는 일남을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진단할까? 피터팬은 영원히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며 잃어버린 동심의 세계, 상상의 공간 네버랜드로 도망친 소년이다. 정신의학자 댄 카일리는 1983년 자신도 모르게 어린이처럼 행동하기를 고집하는 어른들을 관찰하고 베스트셀러의 제목에서 명칭을 따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제시했다. 어리숙한 바보도 단순히 젊어 보이려고 화려한 장식이 달린 핑크색 원피스를 입는 할머니도 아닌 이 미성숙한 어른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마음대로 변덕을 부려도 괜찮은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한다. 정신의학계에서는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경계가 모호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유로 피터팬 증후군을 정신질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팬 증후군은 마이클 잭슨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마이클 잭슨은 자택에 공원을 짓는데 막대한 재산을 쏟아부었고 세계적 스타로 사느라 빼앗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상받으려 했다. 그는 자신이 돌아가고 싶어한 연배의 소년 소녀들과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렇다면 일남은 어떤 사람일까? 허약한 아이인 척하며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걸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의 나이가 너무 많다. 아니면 잃어버린 시절을 되찾아 다시 아이가 되고 싶은 걸까? 그가 어린 시절에 막연한 향수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꼭 소년 시절만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니다. 영화 시민 케인에서 오슨 웰스가 연기한 찰스 포스터 케인은 로즈버드라는 뜻모를 말을 남긴 채 사망한다. 로즈버드는 다름 아닌 케인의 어린 시절 즐겨 타던 썰매의 이름이었다. 일남 역시 자신의 감정을 무엇보다 과거의 즐거움을 되찾고 싶어 한다. 그가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린 구부정한 어깨의 어른들을 위한 게임을 기획한 배경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비열하게 변형된 어린 시절의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그는 게임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되살렸다 믿고 싶겠지만 자신의 추악한 모습만 끊임없이 되살아날 뿐이다. 일남이 피터팬 증후군이다? 그렇지 않다. 그는 그저 끝내 사람이 되지 못한 피노키오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망가진 목각 인형. 타인을 희생시켜야만 살과 피의 감각을 되찾는 그런 인형 말이다.